좋습니다. 아이고 형님.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책은 네, 어떤 책이세요? 최근에 한 1년 작년 말부터 써갖고 네. 10월 초에 완성이 된 거의 1년 가까이 쓴 제가 쓴 에세이예요. 그러면 형님 준비하시고. 아, 준비하신 복도 받아도 되겠어요? 김창욱 TV 네. 새우 어선인데 밍크고래가 걸린 것 같아요. 머리 큰 고래가 하나 딱 들어왔죠, 지금. 머리 큰 고래가 하나. 김창욱 씨는 나를 찾으셨나요? 나다움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나다움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비슷하고 딱 그 시기고 다행히 저는 그 고리가 조금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나라는 그 물고기에 이게 걸려서 이렇게 계속 지금 리를 감고 있는 꽤나 그런 기간이거든요. 사실 요즘 제 되게 화두예요. 어휴, 잘 찾아왔네. 네. 점찍한데. 잘 찾아왔네. 여기가 그 영화다는. 어디서 얘기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자기계발서라든가 무슨 강연에서. 이제는 나를 찾으십시오.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고서 그걸 즐기면서 행복하세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방법을 잘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형님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나를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없네? 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뭐 예를 들어 오셨던 거예요? 아니, 계속 있었죠. 계속이요? 계속. 솔직하지 않은 내가 계속 있었던 거지. 어떤 의미로서요? 솔직하지 않은. 좀 약간 솔직하고 싶어 하던 나와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서 살았어요. 나는 사실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자격지심,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격지심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만 안 계셨지만 그렇다고 막 놀고 방황하고 그러지도 않고 아주 그냥 조용하게 살았어요. 네,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도 그렇지만 아주 순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사실 무대 위에서 어떤 경험을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없는 걸 만들 수도 없고. 그렇지만 누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 너 이거 알아? 너 그때 그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알지. 이런 게 많았었어. 아, 그래요? 몰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그 순간에 자존심인지 뭔지 너무 쪽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 예를 들면 뭐 개그맨들이 어디서 이런저런 예능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술 먹고. 신촌에서, 그 나이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전혀 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자랑처럼 얘기하고 막, 이거 모르면 바보인 것처럼 대화가 진행이 되면, 뭐 하겠지, 뭐 얼마나 재밌어, 그게. 뭐 이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무대에서 좀 힘들고, 방송 생활에서 사는데 좀 힘든데, 몸이 힘들거나 또 마음이 힘든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의격다짐으로 멱살 끌듯이 잡아가면서 살아온 길이 꽤 많아요. 그럼 좀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뭐 한 40살, 40대 중반까지도 아마 언뜻 있었던 것 같고. 제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형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어려서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긴 하지만,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 집안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있는 아이니까, 센스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와 센스의 중간. 그러니까 근데 요즘 생각하면 전 이런 것 같거든요. 좀 내면이 건강한 상태에서 눈치를 갖고 있다면 그건 센스가 되는데, 좀 자존이 좀 너무 낮은 상태에서 감각이 발달된 건 눈치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네. 네.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필요 이상으로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저 어느 날은 세봤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창호가 그러면, 예, 형, 이러면 되잖아요. 한번 해줘 보세요. 창호가. 예.
두 손 예의 예의 신화처럼 중국 신화처럼 얘를 몇 번 하나 봤어요. 예예예 4번이네. 4번을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밝은 척을 했어요. 왜냐면 집이 어두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게 그 흙탕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위에가 이렇게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슬픔이. 저 눈동자에 슬픔. 근데 그거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마주쳐야 된다는 거. 맞아. 근데 난 너무 나이가 어리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 일단 난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라잡이를 핑계 아닌 핑계지만 아버지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때는 아버지 뭐 제가 아빠 나 요즘에 뭐 이래요 뭐 이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부재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나 안 계시고 엄마한테 얘기하기엔 그렇지 않아도 걱정 고민이 많은 우리 엄마인데 똑같아. 내가 이런 별 시덥지 않은 걸로 엄마한테 얘기하면 내가 엄마한테 짐을 하나 또 어깨에 더 얹는 거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것 같아. 나도 그랬어. 그리고 누나 형들은 있는데 다 먼저 다 밥벌이하러 다 떠났거든. 처음에 감정의 메이크업을 했던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잘 지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지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우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크업만 계속 두꺼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두꺼워지고 하니까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게 처음엔 분이었는데 안 지워서 너무 오래되니까 옛날에 프리마 그 땅땅해지는 것처럼 이게 경극에 나오는 그 이렇게 샥 하면 이렇게 그렇고 또 샥 하면 제가 또 공부를 못했으니까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또라이짓 해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또 그걸 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 보여주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하면 리액션 해주고 그게 너무너무 진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21살에 이제 대학 떨어지고 나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놀랄까 봐. 생얼을 보여주면 생얼을 보여주면 이걸 지우는 순간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순간 그 맨 얼굴이 뭐가 나올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뭐 너무 일찍 돌아가셔갖고 나는 아버지 잘 모르고 6살 때 돌아가셔갖고. 그래요? 군인이셨어요. 그냥 갑종. 이등병부터 소령까지 가셨던. 네. 근데 아버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는 그냥 그 뒤부터 갑자기 전업주부에서 사남매를 키우기 시작하셨으니까 너무 정신없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이거를 위안을 받거나 위로를 받고 싶어도 엄마도 힘든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런 생각이 늘 언제나 엄마한테까지도 메이크업을 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 가족들한테도 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와이프도 좀 신기하다 그랬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야. 왜 사랑이 넘치? 말끝마다 전화하면서 사랑해 엄마. 우리 아들 사랑해. 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누나 사랑해. 우리 막내 사랑해. 뭘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야 가족이. 왜 그렇게 막. 그건 뭐 약간 화이팅의 그 개념의 화이팅에 그냥 우리 힘내자. 그냥 말 끝마무리에 우리 가족들은 사랑하는 존재니까 사랑해. 그래서 내가 어머니랑도 한번 크게 말다툼을 하고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얘기한 게 말끝마다 전화하고 대화 중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속마음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들어줄 생각을 안 하냐. 그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든가 차라리 그러면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했던 적이 있어요. 네,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다 한번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럼 가족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솔직히 날 모르는 거지. 다른 친한 친구보다도 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를 찾는다는 것도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독립적인 나로 나를 찾는다.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우리가 어떤 그러한 각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롯한 나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 환경에서 뭐 살아남으려고 이게 되게 독특한 환경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주변 환경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척, 그 다음에 괜찮은 척, 그 다음에 재밌는 척. 저는 약간 이 세 척이었거든요. 나는 아는 척, 없는데 살짝 있는 척,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뭐 그런 척은 난 되게 많은 것 같아. 막 그냥 척척척 하고 그냥 척키 인형처럼 사는 것 같아 그냥. 저는 그거를 한 7년 전에 들킨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아니 어떤 중학교 그 새끼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나이 먹고는 서로 이렇게 좀 그래도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렇지. 하고 사실 그걸 이렇게 직접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이별하고 아이를 해외에 유학 보내시고 걱정이 되니까 제 강의를 막 맨날 보내줬다가 이제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너 선생님 강연 진짜 한번 들으러 가자. 그래서 세바시 이쪽에서 강연하는데 강연 다 끝나고 선생님 강연 직접 들으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걔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들은 것 같아 그 얘기. 네. 맞아. 그리고 그 엄마가 그걸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첫 전신 거울을 맞이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된 거예요. 근데 선명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내가 지금까지 20년 산 삶의 방식으로 또 20년을 살아서 70이 되고 싶진 않아. 그럼 너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 왜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는 게 이미 지구에 자전과 공전 궤도가 있는 것처럼 막 형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게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행성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엄청나게 큰 충격이든 그러면 이제 머리가 그걸 알잖아요. 깨닫거나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인식했는데 몸은 여전히 이 행성의 속도대로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봤어요.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탁 서지 않고 소리 나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소리가 나고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차라리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냥 스피닝력으로 확확 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밝고 재밌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뭐 하다가 나중에 바꾸긴 뭘 바꿉니까? 그냥 나나 잘합시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무게를 잡는 거야? 이런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은 좀 뭐 자기가 이제 좀 뭐 완전히 짬밥 된다고 뭐 터득한 거야 뭐 인생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를 찾겠다고 떠났는데 명확한 나도 못 찾고 애매모호한 그 지점이 한 3년, 5년 간 것 같아요. 지금 맴돌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정확히. 근데 너무 고맙게 코로나가 그걸 도와줬어요. 좀 여유를 주면서 강제로 없어진 거죠. 강제로 인연을 없애버리니까. 나도 그 시기에 책을 쓴 거니까. 이 책도 코로나 시기에 쓴 거고. 라디오 하고 이제 방송 위주로 하고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강연도 하던 것들이 뭐 없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나는 거야 그냥. 그 시간에 뭘 할 거냐 도대체. 한번 계속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와이프도 어색해하고 애도 좀
아빠가 이 시간에 왜 들어오지? 뭐 이런 어색한 시간이 몇 번 이제 한 달 흐르다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굴 계속 만날 수도 없고 그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면 글을 한번 써볼까? 어머니 돌아가신 게 7년 전인데 그러니까 너무 허무했었어 사실. 저렇게 열심히 자식들 위해서 당신 돌보지도 않은 채 사셨던 어머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야 이게 뭐냐 열심히 살아봐야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어머니가 이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좀 네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찾아서 즐기면서 살아라 태균아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찾으려고 찾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나랑 혼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남이랑 대화를 해도 자꾸 나를 더 얹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있는 걸 좀 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남한테 날 얘기할 때나 겨우 내가 생각하는 나를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솔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뭘 하면 솔직할까. 온전한 내가 솔직한 나를 다 끄집어내서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나랑 둘이.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뭐 거울 보고 얘기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글을 한번 써볼까.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찾다. 그게 한 몇 살 때예요? 한 시운? 나 올해 시운. 그러니까 나 올해 시운인데? 우리 한 살 차이잖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그게 40 언제? 48쯤이었던 거예요. 48이요? 그래서 그냥 상암동 집에 앞에다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계속 토닥토닥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시간이. 그러더니 책을 내든가 말든가 했어 그때는. 그냥 글을 쓰면서 혼자 깔깔대고 막 테이블 치고 화가 나갖고 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더 이상 못 쓰게 갖고 눈물로 막 쏟아낸 적도 있는데 거기서 막 혼자 술 먹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 위안이 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살아온 이 방식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안에 있는 솔직한 나를 그냥 딱 던지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예전에 이렇게 갖고 살았던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건 얘기 못해 있던 것들. 나 이런 걸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야 막.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 남들은 관심이 없다니까. 혼자만 그걸 계속 꾹 잡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야 진짜 바보같이. 형님은 그러면 이미 나를 찾는 그 여행이나 그게 어머니 돌아가심으로 시작됐고 그리고는 이 글 작업을 하면서 솔직하게 형님을 써내려가는 작업을 하신 거네요. 완전 여기서 나는 내가 나한테 갖고 있던 미안한 거를 다 털어냈어 사실. 그래요? 이제 쑥 던져낸 거예요 이렇게 던져갖고. 그래서 프롤로그에 뭘 썼냐면 독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프롤로그에 이 책은 순전히 나를 위해 쓴 책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쓰고 났더니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어. 다 쓰고 났더니 독자가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순전히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는 형님은 이미 이름 앞뒤에 붙은 뭐 컬투 김태균이 아니라 그냥 김태균을 그 고리를 어머니가 가시면서 되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맞아. 형 인생에. 저는 신앙심이 깊지는 않지만 이제 신앙이 이제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사명감으로 한 20년을 일을 했고 프로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제는 그냥 저한테 제 개인을 위한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이롭게 하지 않는 일인데 그냥 조금만 저한테 좀 이기적인 제 시간을 가져도 제가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조금 건강하게 늘 행복하진 않지만 종종 행복하게 나 좀 살고 싶다. 늘 재밌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맞아. 너무 재밌은 지 오래되면 이건 문제다. 그러니 그게 뭐 대단한 소명감이든 돈이든
내 욕심이든 이런 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하고 그냥 김창옥이 됐으면 좋겠다. 김창옥 씨는 나를 찾으셨나요? 라고 할 때 예, 저는 이제는 좀 김창옥으로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선 철길에 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무궁화호처럼 이렇게 KTX나 SRT처럼 못 가고 요렇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완행열차처럼 인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시작 레일에 올라탄 것 같아. 나도. 오늘 형이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언제 고래가 걸리겠어요? 이거 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나는 그런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간 게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라. 혹시 책 내는 목적이 아니어도 글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만약에 써놓은 글을 소통을 원하는 사람한테 툭 던져놓으면 그 사람은 그 글을 읽고 당신과의 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큰 힘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지금 이제 15년 차. 15년 차. 예, 15년 차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와서 격리 다 마치고 경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차예요? 예, 2008년도에 선발전에 참가해서요. 이제 쭉 그쯤 됐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6입니다. 예, 87년생. 이야, 동안이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예, 동투. 봉투. 예. 네. 일과 가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습니다. 나 같은 아픔을 가진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가 되는 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시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좀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나 같은 아픔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청각 장애가 있거든요. 인공와우 수술을 했고요. 양쪽 다. 그래서 보시는 지금 것처럼. 귀에 예. 저는 예. 안경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인공와우. 인공와우. 예, 라고. 인공와우가 뭔지 그래도 모르시는 분을 예. 위해서 보통은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잘 안 들리며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듯이 보청기도 많이 쓰는데 보청기보다 더 의학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귀에 보면 달팽이관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그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장치를 만나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원리인데 예, 그렇게 이제 인공와우라고 불리고요.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소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청기보다는 더 훨씬 더 잘 들리는 예,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 같은 아픔이라는 게 청각장애에 대한 아픔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단은 뭐 청각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에게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예, 총괄적으로 표현하면 뭐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얻고 또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저도 또한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예, 더 멋진 선례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청각장애는 언제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랑 어머니랑 이런 부분에 의견 다툼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각장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대해서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들리니까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를 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기 전에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들었던 걸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통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만화 재밌어서 막 보잖아요. 애들이 뭐 짱구도 보고 둘리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봤지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 상상력으로 제가 이런 내용은 둘리가 뭐 떠나고 뭐 깐다삐아 뭐 도그너를 만나고 막 이런 인지를 하는 둘리는 저만의 스토리예요. 남들과 아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소리가 안 들렸는데 네. 인공화후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수술은 몇 년 전에 하셨죠? 제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오, 상당히 오래전에 하셨네요. 예, 21살에 그쯤에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좀 지나도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게 예후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성인이 돼서 한 케이스인데 사실 좋진 않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예. 소리가 안 들렸을 때는 프로였나요? 아닙니다. 일반 학생이었고 체육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이었고 체육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제가 어릴 때 꿈이 운동선수였거든요. 항상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저기 장래희망 적으면 저는 늘 1학년 때부터 뭐 고3 때까지 빠짐없이 운동선수 적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거 알지만 할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라고 꾸준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뭐 겨울 스포츠가 예. 한국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게시판에 가자 밴쿠버로 하면서 쿨러닝 영화처럼 썰매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인연이? 그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참가했다가 아, 예, 덜컥 발탁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학교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가자, 밴쿠버로. 예, 딱 그 글자. 그리고는 썰매가 있고. 예.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그때가 서울시 대표 선발전이거든요. 서울에서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뭐 바디빌더도 오고, 뭐 스트롱맨, 뭐 육상선수, 뭐 해병대 뭐 다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안 들렸으면 봅슬레이 선수가 되기는 어려웠겠네요.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수술을 했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쪽만 했기 때문에 한쪽만 한쪽, 했기 때문에. 일본 나가노에서 무한도전 팀하고 함께 촬영했을 때 그때 이제 또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 제가 왜 저는 청각 장애인입니다라고 말을 안 했냐면 그래도 태극마크를 달고 제가 정말 그냥 운동 좀 한다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핸디캡이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 자체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 서울시 국가대표 선발전도 1등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나가노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1번 역할, 2번, 3번 운전하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브레이크 잡는 사람 있는데 이 4명을 뽑는다고 이 기존에 있는 국가대표까지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1번 자리에 1등, 2번 자리에 1등, 3번 자리에 1등, 4번 자리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살아있네. 예, 그렇게 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네 포지션을 한두 개만 1등한 게 아니라 4개 다 1등을 해버렸다고요? 그렇죠. 한쪽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이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멋진 선수인데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번의 올림픽을 경험했거든요. 2010년부터 14 소치 올림픽, 2018년 평창 올림픽, 지금까지도 4번에. 근데 아직까지도 제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이 여전해요. 아무래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선수 생활 지속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해서 예,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봅슬레이라는 종목 특성상 경기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죠? 평창에. 평창에만 있어요? 예, 평창이면 문제 안 돼요. 주말이라도 볼 수 있고 뭐 시간 되면 잠깐 외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해외에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 종목이니까 보통 9월, 10월에 나가면 3월에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나이가 든 남자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근데 젊잖아요. 예. 또 젊고 또 가정에 아주 또 애정이 많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제가 더 부각시켜서 아이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반대의 케이스인 것 아내한테 같아요. 주고 싶습니까? 아이한테 주고 둘 다 주죠. 둘 다 주죠. 그래도 1번은 아니죠. 너무 이상적이시다. 진짜. 너무 이상적이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으셔. 지금 우리 감독님들은 지금 동의 안 되는 표정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봅슬레이 선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눈빛에 우리 감독님들이 지금 3분, 나이 잡수신 우리 감독님들은 나는 왜 카메라 감독을 했을까?
나는 그렇습니다. 봅슬레이 선수로 지금 웃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현 선수는 다른 케이스니까 지금 가정에 대한 어떤 아픔으로 시작된 것으로 인한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고 싶고. 예. 근데 사실 어느 날 5, 6개월 딱 하면 애들이 되게 빨리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말이 늘어버리고 예.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정서가 갑자기 이렇게 툭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그때 그 생경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방 강연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전국 투어를 돌다가 오면 예전에는 뭐 집에 들어왔는데 뭐 애들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아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은 애들아 그러면 아빠 애 아니에요. 이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뭐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는 이 커가는 시간을 보는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있거든요. 4년 뒤 올림픽 한 번 더 나갈 것 같고 8년 뒤에 또 나갈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원해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44이요. 48에도 나갈 생각입니까? 그때도 가능할 것 같으면 네, 또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외 훈련이 많고 평창에 좀 많이 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해외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데이터로 페이스타임을 하기 전 시절, 예. 국제 전화만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저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너무 그 애절한 그리움. 근데 이제는 이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어디에 있든 페이스타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진 게 전 그리움이라는 이 단어 같아요. 애절한 그리움. 본질에 대한 생각. 가족이 뭐고, 자식이 뭐고, 부모는 무엇이고, 부부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삶과 시간은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생각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불태우셔라. 일에 미련도 없이. 그리고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함께하는 시간에 질을 올려가자. 퀄리티를. 그리고 그리움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자. 함께 있으면서 그립지 않은 것보다 함께 계속 있는데 그립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집이 훨씬 많거든요. 그 그리움을 갖고 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간의 퀄리티를 높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같이 계속 살면서 싸우고 냉담하고 별로 대화가 없는 그 가정보다 훨씬 더 가정의 본질의 모습을 갖고 있으실 것 같다. 네. 그리고 아이들도 아쉽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아버지의 살아간 뒷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인공화학 수술이 된다는 거를 기적적으로 알고 그 수술을 하고 아버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마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수십 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아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세계가 그걸 이해하고 그 세계만의 고유한 반응으로 나한테 이게 와야 되고 이게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티키타카가 돼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끊겨버린 채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현존하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좀 블랙홀이었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게 귀가 안 들리는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이 재미있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1차적인 재미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1차적인 재미,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도 아까 이제 귀가 들리고 나서, 아, 난 프로 선수 할 거야. 사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제가 보기엔 귀가 안 들렸으면 프로 선수는 저는 매우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귀가 안 들리니까 인물이 되게 좋으시고 머리가 명석하셔도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직업의 한정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노동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노동일을 잘했는데도 작가로 못 나가고 리더로 못 나갈 거예요. 그냥 계속 시간을 팔아야 하는 그 공간 안에 딱 이렇게 갇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외적 조건이 좋고 뭐가 좋아도. 그러니까 그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너무 처절하고 철저하게, 이제 물론 가장 그 처절하고 힘듦을 겪었던 건 아버지였고 우리 본인이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도 제 삶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봅슬레이의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 키맨이 그 각도와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뒤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제 삶이 봅슬레이처럼 돼버렸어요. 그 키맨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각도를 다르게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봅슬레이 같다라고 느꼈어요. 야, 이거 내 안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키맨이 있고, 또 그 다음 누굽니까? 두 번째는 푸시맨.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예요? 또 푸시맨. 아. 옆에 좌우로. 아, 오른쪽 왼쪽으로? 네. 마지막에 이제 브레이크맨. 아, 예. 인생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네요. 예. 앞에 방향을 조종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오른쪽 왼쪽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 힘차게 사람. 밀고 나가는 사람, 마지막은 이것을 제동하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적절하게, 이게 하나가 됐을 때 그 엄청난 속도를 쫙쫙쫙 타고 거의 예술 같은 그게 되네요. 안 그랬을 때 엄청 위험하죠. 그렇죠. 전복되고. 그 전복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나요? 예, 제가 그렇게 다친 적이 많아요. 그래요? 예. 어디를 주로 다치는 거예요? 목이 꺾이면서 신경을 좀 다쳤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이 다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서 있어도 무너지고 뭔가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재활만 9개월 했거든요. 그러고도 다시 또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해서 또 살아남고 또 국가대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견인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마음에 빚이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아, 저를 귀가 안 들리는데 귀를 잘 들리게 후원해준 곳도 많고, 그래요? 또 그리고 제가 가끔 저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종이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대기실에서 강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할머니 모시고 끌고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대전에서 올라온 아무기 누구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될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인데 너무 힘들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선생님이 움직여야 하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종이를 줬거든요. 저 사실 그때 제가 마비가 오고 저도 굉장히 힘들 때예요. 집에서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강연에도 종이를 받은 게 머리를 빵 이렇게 맞은 기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누군가 저를 보고 희망을 얻고 꿈을 얻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다시 그 사람들의 꿈을 주고 희망을 주려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고 나아가야지만, 내가 꿈을 이뤄야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또 꿈을 꾸기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갚아나가야 할 빚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한계에 도전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고 희망을 줘서 고맙다, 또 우리 아이가 뭐 귀가 안 들리는데 뭐 멋진 선례가 돼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포기하는 인생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것 가운데 그 단어가 너무 다가온 것 같아요. 빚인데 이 그냥 빚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빚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희망의 증거가 돼야지.
내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한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 사회의 빚을, 사랑의 빚을 받아서 내가 이제 내 실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됐는데, 그러면 또 그게 누군가에게 그게 돼야지. 저도 강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약간 그 교집합이 있거든요. 내가 변화받아봤어요. 어떤 좋은 만남으로.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동현 선수는 희망의 증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니야,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 나도 이 빚을 꼭 나도 쉐어하고 싶어. 근데 그건 마치 소가 이제 우유가 불었는데 짜지 않으면 염증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되게 좋은 게 쌓여 있는데 순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곪기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원리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좀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내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좀 개인과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데 자박자박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동현 선수의 지금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공화학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우리는 또 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아이들은 이걸 좀 미리 이런 정보를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걸 모든 걸 해보셨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누군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안 들렸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고, 인공화호에 대한 홍보도 그렇죠. 사회적 그렇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고, 부모님들이 참 많은 부모님들이 좀 조급해하세요. 저도 강연 다니면서 얘기 듣는 게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누구보다 힘든 게 부모님보다도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아니면 컴퓨터하고 태블릿만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그 참여가 없고 되니까. 차단이 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경 구절을 갖고 온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순간 촥 하고 뜨거워지는 느낌, 그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일단 오늘 저에게 좋은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기자 이제 벌써 이제 한 37년 차 됐네요. 네, 엄청 37년 오래되셨네요. 네, 이제 그게 뭐 36년간 매일 연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역할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역할이 없으면 백수죠. 그거를 반복하면서 37년을 버텨왔네요. 네. 그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37년을 네. 한 연기로. 일을. 네. 근데 그 중간에 네. 이제 하는 일이 또 많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캐, 요즘 부캐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본캐가 된 케이스인데 미술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요즘은 그냥 뭐 배우이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선 미술 경매, 뭐 경매사이면서 그리고 뭐 전시 기획을 제가 직접 하니까 전시 기획자이면서 또 최근에 들어와서 또 6년 만에 또 드라마가 들어와서 이제 12월 11일서부터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부활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정도전 역할로 뭐 다른 일도 좋지만 네. 이거는 되게 즐겁고 좋은 소식이네요. 다시 고향으로 온 느낌. 네. 오늘은 그러면 오늘 봉투를 한번, 제가 봉투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죠. 네. 예술 작품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술 작품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술 작품은
어떤 장르를 말씀하실까요? 예술 작품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있는데 이제 미술 쪽이 저한테는 많은 감동을 많이 받고 또 그 받은 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죠. 근데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네. 예술 작품들에 관심을 저는 갖고 이제 관계를 연기를 하다 맺으셨어요?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사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촬영을 일주일을 기본으로 놨을 때 뭐 한 3일을 촬영을 한다. 그 나머지 4일은 3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고, 예, 그러다가 이제 차를 마시게 됐고, 네. 근데 그때 태조왕건 했던 감독님이 보이차 좋아하고, 풍란 좋아하고, 동양화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태조왕건 하면서 나름대로 제 이름이 이제 인지도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가니까, 야. 이제 전시장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래도 인기가 얻으면 또 나름대로 또 통장에 네. 입금되는 게 좀 많아지잖아요, 예전에. 그럼 이제 감독님이, 야, 입금도 많이 되는데 하나 사. 딱 그러면, 아, 예, 감독님. 그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2개 사면 감독님은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예, 근데 내가 그림을 걸어놓으니까 이제 동양화가 물론 좋은데 우리 이제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할머니 집에 온 것 같고 할아버지 집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현대 미술 쪽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인사동에 이제 가족들하고 갤러리 가면 다 무료 관람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람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 그게 이제 2000년도죠. 그러면 되게 한 20년도. 지금 국내에 뭐 미술 이 바람이 불기 상당히 전에 전서부터 했죠.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좀 이제 뭐 태조왕건이 시청률이랑 거의 한 60%대까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뭐 이제 신검 이광기 그러면 이제 온 전 국민이 다 할 때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뭐 예능도 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근데 제가 제 머리에서 아까 선배님을 딱 뵀는데 처음에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선배님의 그 얼굴을 그때의 그 얼굴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난 좀 놀랐다는 거야. 처음에는 선배님 이 아저씨 누구지? 이 아저씨 누구? 근데 야, 나는 근데 그래, 미술을 나 하시는 걱정했었는데 나 진짜 못 알아보고. 아니 근데 미술을 하시는 PD가 그러더라고 나. 아이 그래도 알아보실 거예요. 내가 날 못 알아보고 계속 0점을 맞춰갔네요 지금. 아니 근데 시간이. 제가 처음에는 근데 미술을 하신다고 근데 옷도 오늘 패션 디자이너신가? 아니, 오늘 촬영하다 왔어요. 선배님 그래서 패션 이게 지금 어. 선배님 나이 또래 남자들이 잘 입지 않는 이거 그런 패션인데 이거 완전 젊은 애들이 그 감각적으로 입는 디자이너 옷 같은 막 이런 건데 야 20년 전 그럼 그때가 선배님 몇 살이었? 그때 뭐 이제 30대 초반? 네. 나는 우리 김창욱 교수 보면서 난 처음 뵀잖아 오늘. 네네. 근데 다른 강연자 그 유튜브하고 틀리게 네. 이 친구 뭐지? 이 친구 원래 이 정도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 구독자가 한 100만 이상 넘을 텐데 100만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 야, 이 친구 돈키호테네. 뭔가 새로운 시도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도전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정도의 위치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거 보면서 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너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창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네, 그건 나랑 똑같네. 네. 저도 이제는 앞으로는 미래는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제 전시에 보면 내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라고 저의 첫 전시예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꽃하고 꽃을 딱 가운데다 놓고 생화와 조화를 놔뒀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생화는 시들고 조화는 계속 그대로 멀쩡하죠. 네. 근데 거기다 내가 사운드를 넣은 거예요. 그냥 딱 이거예요. 나야. 나라고. 나라니까. 나란 말이야. 나야. 이걸 계속 반복을 했더니만 관람객들이 오셔서 그 앞에서 가만히 등에서 그 꽃을 보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우시는 분들이 있어. 생하지만 시들어가는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그 두 중에서 어느 게 나의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의도는 뭐냐면 가짜는
가짜 것은 생명력은 없잖아요. 하지만 아름다워. 근데 우리 요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습을 양면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얌전한데 온라인만 가면 자기가 최강자가 되고 댓글로 사람을 죽이고 댓글로 사람을 험담하고 그런 모습에서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설치 미술인가요? 예, 전 설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지금 임진각에 평화공원에 이제 피스핀이라고 네. 제가 5m짜리 조형물을 거기다가 꽂아놨어요. 그 영구 보존되어 있어요. 그 뭐 어떤 작품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게 내 작업이에요. 이렇게. 응? 이 큰 게요? 이 큰 게. 근데 원래는 내가 이렇게 풍선으로 제작해갖고 IT 가서 풍선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바람을 넣어서. 이건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목적지. 그 어떤 그 지점을 꼽아놓은 거예요? 꼽아놓은 거예요. P는 뭐냐면 길이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길을 못 찾아요. 이제 너무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갖고. 근데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요즘에. 어쩌면 나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길을 잃은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방향을 못 잡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바른 길잡이가 있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다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야 이쪽으로 와 한번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건 나한테 되게 의미 있고 한 번 봤는데 또 봐도 지루하지 않고 또 다른 느낌을 주고 그런 뭐 대표적 작품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있죠. 어떤 항상 작품? 보면 항상 마음 아프고 그리고 항상 보면 그립고 그리고 항상 보면 저 자리가 내 자리고 그리고 항상 보면 눈물 나고 그래요? 네, 뭐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소장한 작품인가요? 예, 소장한 작품. 그래요? 예. 동양화. 동양화가 아니고 동양화가 아니고 네. 이제 그 저랑 친한 작가인데 예. 아주 그냥 그 작가 그냥 젊을 때부터 한 10몇 년 됐죠 벌써 저랑. 네. 예, 우리 대한민국 40대 4대 천왕 중에 4명 중에 1명인데 제가 이제 힘들 때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많이 이렇게 의지할 때 사실 우리 아이가 8살 때 그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가족 곁을 떠났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고 전 국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많이 하니까 막 펑펑 교회 가서 막 눈물을 막 흘릴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막 없으니까 작가한테 전화했어요. 형태야, 나만의 십자가 하나만 만들어줘라. 나 혼자 집에서 나 혼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하나 만들어줘라. 근데 형 알았어요 그러더니만 근데 걔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하나 딱 만들어줬는데 그 십자가 딱 집에 딱 도착하자 내가 딱 풀르는 순간 눈물이 펄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야, 어쩜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한테 내가 딱 필요한 거, 쉼이 필요한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네, 여기 조각 나무로 만든 거예요. 여기 밑에 근데... 계단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 쉼이 필요한 자들 내게 오라. 그리고 또 왼쪽이에요. 왼쪽이 심장이거든. 요거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우리 아이 보험금을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또 IT를 갔다 오게 되죠. 그래서 봉사를 2010년도 지진 나자 2010년 1월 12일 날 IT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2월 달에 IT를 간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한 소년을 만나는데 우연찮게 만난 애가 또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 거야. 딱 해가 바뀌었으니까 8살이야. 근데 걔를 딱 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근데 그 아이에서 그냥 우리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야. 야 이게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야 난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위로를 많이 또 여기는 정말 네. 누가 나오는지 아예 알려주질 않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게 오늘 아침에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당일날 취소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이게 미리 이제 손님들도 다 준비되어서 시간도 다 내어놓으셨고 뭐 스태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는 또 강연을 했어요. 아이고야. 당일날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 감정을 갖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면 아예 아무것도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머리에서 나는 그런 일이 이제 뭔가 뭐 칸을 나눠서 이제 거기에 아버지 사건은 이렇게 두고 이제 이 칸에서 제 강연도 하고 이제 이제 프로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렇게 오늘 특별히 더 이제 아버지가 더 오죠. 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 하나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석공이라고 현무암을 깨서 밭담 쌓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돌담 쌓는 거를. 돌담을 막 이렇게 쌓는데 처음에는 몇 개만 쌓자고 했어요. 이거 피디님 그림이니까 몇 개만 쌉시다. 이거 무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 질 때까지 이걸 좀 쌓아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담을.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찍을 필요가 있나? 이게 아무리 다큐가 진정성이지만 이거 다른 것도 이거 계속 촬영하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진짜 약간 화가 나서 막 다 했어요. 막 엄청 많이 막 이만한 무거운 걸. 근데 갑자기 이걸 탁 들다가 카메라가 뒤쪽에서 찍는데 눈물이 확 이렇게 고리가 걸린 것처럼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그치, 맞아. 한다는 걸 알고. 내가 이 노동을 왜 하고 싶지? 그쵸. 이 제주도까지 와서. 근데 아버지가 그 노동을 50년 하셨는데 딱 아버지가 저를 낳은 나이 전후가 지금 제 나이죠. 근데 내가 이 아버지가 했던 이 힘든 일을 30분, 1시간 하니까 그 힘듦의 끝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그게 확 와서 막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번 이제 나는 사실 우리 그 아이를 천국에 보내고 이제 또 아이가 생겨서 그 애가 지금 10살이 되는데 그 아이들하는 로봇 하는 그 뮤지컬을 보러 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7살 때였을 거예요. 딱 보러 가는데 그거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7살 때 나를 데리고 세종문화회관 별관에 로봇 태권브이 그거 날 보러 가고 손잡고 가는 모습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막 찡한 거야. 야, 이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겠고. 왜? 이 아이가 내 나이가 되면 또 나를 또 기억하게. 아마 그 창호 씨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차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좋든 싫든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구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또 강연을 해야 되잖아요. 또 방송을 또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는데 강연에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너무 심각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하고 시작하자. 근데 얘기를 했는데 다들 저보다 더 놀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희한하게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 말대로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힘들었는데 위로를 못 받거나 옆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저 사람 그냥 힘들어서 죽었구나. 힘들어서 망했구나. 그게 아니다. 힘들었지만 나한테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놀래주고 나보다 더 안절부절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을 겪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고마운 게 나는 옛날에 IT 갔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몇 분 만에 수십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난 너무 행복했구나.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오늘 예술 작품보다 더 근원이 되는 예술을 만들고 예술을 또 기획하고 운영하는 근데 되게 전 따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보통 막 이렇게 럭셔리 블링블링 막 이런 제 선입견과 그 제 안 좋은 그게 있었는데 그걸 깨고 아니다. 예술의 시작은 사람이고 근본도 사람이고 중심도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작품 앞에 머물게 되나. 그러니까 여러 작품이 있는데 나를 그 작품 앞에 머물게 하는 그 작품은 무엇인가. 굳이 해석을 해주지도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관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작가의 작품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서로 진동해서 약간 하우링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 앞에만 내가 머무는구나. 진동하고 느끼고 싶고 그리고 삶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내가 뭐 지향해야 할 바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예술 작품의 되게 근본적인 어떤 존재의 이유나 어떤 역할인가? 사람의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작품은 사람 그 당시 동시대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 이야기, 그리고 뭐 사람이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기 위한 게 그 안에 미술 작품이 다 있는 것 같아요.